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라는 것을 아예 안 했어요. 학교에서 평균 4시간씩 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정신을 좀 차렸고 제가 합격한 시험들이 이 시험들입니다. 여기 있는 시험들이 다 합격을 했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니고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저처럼 공부 안 했던 사람이 제로부터 시작하면 남들한테 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교 1등들이 썼던 그런 공부 방법을 배워가지고 했어요. 맨땅에 헤딩하면서 공부하지 말고 이미 검증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에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실 공부 기간이 8개월이고요. 저한테 베이스는 사회복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사회복지과 나오셨으니까 사회복지 베이스는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처럼 영어 노베이스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에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중년이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던 제 방법대로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영상을 보세요. 제 거만 보지 마시고 공무원 합격 후기 영상들을 여러 개 보셔가지고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굉장히 도박적입니다. 좋게 말하면 전략적이죠. 저는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많은 거를 포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영문법을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제 방법은 위험하기 때문에 적당히 걸러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커트라인이 낮아요. 얼마나 낮냐면은 남자 70점, 여자 75점 이 정도 맞으면은 합격하실 수 있어요. 무난하게. 이게 얼마나 낮냐면은 행정직들은 85점, 90점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강의를 다 들을 건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사 강의 100강 됩니다. 그 100강 다 들으시는 것만 해도 몇 개월씩 걸리는데 문제는 과목이 5개죠. 100강 곱하기 5개. 그거 언제 다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거의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남들처럼 공부하려고 조금씩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많고 시간도 촉박한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강의를 안 들었습니다. 그냥 책만 보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의를 다 들을 건가 아니면 독학으로 할까 그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독학으로 공부하시다가 좀 어렵다 싶은 그 부분은 강의를 보시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각 과목별로 제가 공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과목이 총 5개예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사회복지학, 개론.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어려운 영어부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영어의 문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총 20문제씩이고요. 문제 구성은 단어 4문제, 영문법 4문제, 생활영어 2문제, 독해 10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어는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라 아니면은 이 단어와 비슷한 뜻의 단어를 맞춰라 이런 식입니다. 영문법은 뭐 문법 중 옳은 거를 고르세요, 틀린 걸 고르세요 그런 전형적인 문제고요. 생활영어는 그냥 영어 대화예요. 사람들의 대화를 보여주고 대화 중 이상한 것은 아니면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독해는 뭐 신문 기사나 연구 자료 같은 거를 주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저 영어 노베이스였어요. 그래서 영어를 쭉 보니까 영문법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영문법 완전 포기했습니다. 완전 포기. 왜 포기했냐면은 영문법이 고작 4문제밖에 안 되고 비중이 적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데 저한테는. 근데 비중은 적어. 이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포기하고 이건 찍기만 하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영문법 완전 포기하고 단어와 독해에 몰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영문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독해를 해?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 많습니다. 영문법 모르는데 독해는 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독해를 자세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독해가 좀 애매하게 돼도 결국 문제를 맞추는 거니까 문제에 맞추는 방법만 아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 책을 추천드리자면은 제가 실제로 했던 겁니다. 일단 단어, 수능 영단어를 공부하시면 되세요. 저는 수능을 안 봤기 때문에 수능 영단어가 뭔지도 몰랐는데 수능 단어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수능 단어장을 배우시면 독해의 대부분이 되세요. 저는 경선식 수능 단어로 공부를 했어요. 이 경선식이 선생님 성함인데 이 단어를 연상법으로 쉽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완전 저랑 잘 맞았거든요. 저는 원래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말했다시피 생으로 외우시면은 되게 어렵게 가시는 거예요. 저처럼 연상법, 두문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지름길처럼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선식이 어떤 건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인비지블, 이거를 안 보이지? 이런 식으로 꼬아가지고 투명한, 인비지, 안 비지, 안 보이니까 투명한, 이런 식으로 이 경선식 선생님이 수능 단어 정말 많은 거를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책 추천은 경선식 수능 단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초보다 심우철 구문천재를 추천드릴게요. 이 구문천재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영어 문장을 1000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어 노 베이스라도 문장을 1000개를 읽으면 감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 초보분들은 구문천재를 한번 읽어보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심우철 독해천재 혹은 자이스토리. 심우철 독해천재는 문제의 양은 많고 강의로는 설명을 되게 잘 해주시는데 저는 강의를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 없이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독해천재는 해석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이스토리, 이거는 해석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이스토리 고르시던가 아니면 강의와 함께 심우철 독해천재를 보시던가, 둘 다 보셔도 괜찮고요. 저도 처음에는 영어 문장 20개만 읽어도 정말 몇 시간씩 걸리고 진이 다 빠졌는데 나중에는 독해를 막 하루에 20문제씩 풀고 그랬습니다. 이 방법으로 영어를 65점 맞았어요. 이렇게 낮아 보이지만은 영어는 꽈락 비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노베이스가 65점 맞은 방법, 이 정도만 하셔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국어입니다. 국어는 제가 자신이 좀 있었어요. 국어도 10문제 정도가 독해입니다. 문학과 비문학이 있는데 저는 이 비문학이 뭔지 몰랐는데, 문학은 이 실제 존재했던 고전 시, 소설 이런 거를 해석하라는 거고요. 비문학은 뉴스나 연구 논문 같은 거를 보여주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면 틀린 것은 이런 거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문학, 비문학 여기 자신이 있어가지고 따로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리고 국어에 뭐 발음 같은 거 있잖아요. 파차름이니 뭐 파생음이니, 전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건 내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해만 하고 나머지는 뭐 이제 맞춤법이라든지 한글 발음이라든지 그런 것만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국어는 70점 정도 맞았습니다. 높진 않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직 남자가 합격하기에는 적당한 점수예요. 그 다음에는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가장 범위가 넓은 과목이죠. 근데 2022년부터 공무원 한국사가 갑자기 엄청나게 쉬워졌습니다. 이 난이도가 하락했어요. 원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하고 공무원 한국사를 비교하면은 공무원 한국사가 한 3배는 더 어렵거든요. 근데 갑자기 2022년부터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쉬웠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능검과 공무원 한국사가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고득점을 노릴 건지, 쉽게 공부해가지고 적당히 하실 건지. 저는 쉽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격증 따는 걸 좋아하니까 공무원 시험 일주일 전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을 좀 잡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일주일 전에 있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한능검에서 저는 82점 맞았고요. 공무원 한국사에서 85점 맞았습니다. 난이도가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어렵게 공부해서 고득점, 쉽게 공부해서 적당히. 85점 정도 맞으면 굉장히 잘 맞은 거죠. 사회복지직 공무원 치고는. 저는 문동균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요. 물론 다 들은 건 아니고 조금만 들었습니다. 한국사가 100강 가까이 되기 때문에 처음 조금만 듣고 나중에 그냥 독학을 했어요. 문동균 선생님은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득점 맞기에 좋습니다. 근데 말했듯이 쉽게 공부하실 분들은 독학으로 적당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어려운 개념들 다 포기했어요. 기출 중에 진짜 어려웠던 게 발해 공주의 무덤 위치를 맞히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는 그냥 과감히 포기하세요. 중심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커트라인이 낮아요.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못 맞춰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주요 내용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거 외우지 마시고 주요 내용 위주로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행정법 총론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공부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거는 행정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민원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면 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거. 이런 식의 행정상 법률이에요. 결론은 진짜 어려워요. 남들이 말하기에는 행정법이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이해를 하면 엄청 쉽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데 저는 그냥 쭉 어려웠어요. 애초에 법 같은 과목은 저랑 안 맞거든요.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완전 제 스타일이신 강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날로 먹는 행정법의 김민재 선생님이에요.
행정법 책이 원래 엄청나게 두꺼워요. 범위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보통 100강의 정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가장 얇은 행정법 책을 만드셨어요. 강의도 40강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행정법 시험은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와요. 즉 문제은행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중요한 거나 자주 나왔던 거 그런 문제만 정리해가지고 책을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지엽적인 걸 다 빼고 중요한 것만 하셨다는 거죠. 완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또 사회복직 공무원에게 맞는 스타일이에요. 말했듯이 사회복직은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지엽적인 거 포기하고 주요 내용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재 선생님이 추려주신 문구를 진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바로 날로 먹는 행정법의 실제 책입니다. OX 책이고요. 김민재 선생님한테 허락을 맡았습니다. 이 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의 이해와 회독이 중요해요. 많이 읽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 회독도 방법이 있어요. 우선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진짜 다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외워지는 게 생겨요. 이게 실제 법 판례들인데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외우기 쉬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몇 개월 동안에는 다 읽다가 이제 완벽히 외워지는 것들은 뺍니다. 여기 짝대기 보이시죠? 짝대기. 이 짝대기는 이제 제가 완벽히 외웠으니까 더 이상 안 읽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완벽히 외워지는 게 많아질수록 점점 회독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만큼 회독이 엄청나게 쌓이고요. 그리고 여기 형광펜은 특히 안 외워져가지고 자주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별. 이 별은 진짜 마지막까지 끝까지 안 외워져가지고 시험 직전에 진짜 중심적으로 보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전날에는 이 별 표시 해놓은 것만 보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회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론도 중요하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행정법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웠는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연상법을 쓰셔도 되세요. 이게 문구가 결론이 이게 O냐 X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볼게요. 이거 뭐라 어려운 말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앉는다. 결국 이거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뭐가 안 되냐? 상수원수. 상수원수 뭐라는 안 되구나.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은 여러분 수원 사세요? 수원? 저는 수원 안 삽니다. 그래서 수원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도저히 안 외워지는 것들은 이런 연상법을 써가지고 외웠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완전 이론이랑 상관도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내가 수원 안 사니까 이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근데 말했다시피 생으로 외우면은 진짜 어려워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연상법으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결국 외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상법을 써가지고 외우는 건 좋다. 그래서 김민재 선생님 강의 추천드리는데 자세하게 이론을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 강의 들어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회복지학 개론. 이거는 제가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복지과 나오셨으니까 베이스는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사회복지 배웠죠? 1급 읽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사회복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은 까먹었어도 책을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건가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강의는 모르는 걸 배울 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의도 안 보고 이론서도 안 봤습니다. 그냥 요약서만 봤어요. 이 김유경 필기 노트 요약책 되게 얇아요. 이것만 엄청나게 봤고요. 그리고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습니다. 이해는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라도 여러분들 안에 이미 사회복지가 있기 때문에 요약서를 읽더라도 다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부분은 그때 가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저는 연상법이나 두문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회복지 공부할 때도 많이 써먹었어요. 이 사회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자격증 엄청 많이 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많은 시험에 합격하면서 연상법이나 두문자 정말 잘 활용해가지고 다 합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웠어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 이게 7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냐? 두 문자. 교생주제 의자해.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 교생한테 교생주제 의자를 써? 교생주제 의자해? 이런 식으로 구박하는 스토리입니다. 교생주제 의자해.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이런 식으로 두 문자 외우셔야 돼요. 사회복지는 그냥 생으로 외우실 게 너무 많아요. 이 한국사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는지. 근데 사회복지는 범위도 엄청 많고 이게 왜
이쪽 법에 있는지, 이게 왜 이렇게 법이 됐는지 그런 개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생으로. 근데 말했다시피 생으로 외우는 사람들은 천재들이 하는 거고 어렵게 공부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상법이나 두문자를 써가지고 쉽게 외우자. 이렇게 하시면 공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 제 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보세요. 뭐 인보관 운동이라든지 자선조직협회라든지 그런 거 쉽게 배우는 방법 제가 제 채널에 정리해 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방법은 어느 공부든 다 쓰실 수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 강의를 다 들을 건가요? 여러분, 공무원 강의는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한국사를 볼게요. 한국사 100강입니다. 100강. 근데 강의가 이걸로 안 끝나요. 기출 강의가 있어요. 기출 강의 30강 정도. 그리고 쪽집게 강의. 되게 중요한 것만 알려주겠다는 거죠. 이것도 한 20강. 그리고 더 있어요, 이게. 뭐 파이널 고사라든지 뭐 마무리라든지 이름은 다양한데 아무튼 이 과목 하나당 강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한 합치면 300강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목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기 곱하기 5과목이란 말이에요. 이거 듣기만 해도 6개월 금방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다 들으실 건가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중요한 것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독학을 하셔도 괜찮고요. 이 강의 억지로 다 들으려 하지 마시고 어려운 부분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는 본능이랑 싸우지 말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고 뇌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저한테 정말 좋았던 공부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천재가 아니잖아요. 저도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천재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전쟁통에서도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는 게 천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재가 아니에요. 집에서 공부하면은 눕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쉬고 싶은 본능이랑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죠. 우리가 한 번 열심히 공부해도 결국 다음에는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본능이랑 애초에 싸우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도서관을 가세요. 도서관을 가자. 집에서 공부하면은 결국 본능한테 지고 마니까 도서관을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의자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도 못 참고 의자가 불편해도 못 참았어요.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스터디 카페에 갔어요. 스터디 카페는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합니다. 의자도 되게 편하고요.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줘요. 거기서 하니까 공부를 막 하루 6시간씩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공부를 30분도 못 하는데 스터디 카페에서 6시간 하는 거예요. 왜? 제 본능이랑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집에서는 눕고 싶은데 스터디 카페에서 못 눕잖아요. 애초에 본능이랑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본능이랑 싸우면서 억지로 공부하려지 마시고 그냥 본능이랑 싸우면 지니까 밖으로 나가세요. 편한 스터디 카페에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요. 이게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천재들은 알아서 공부를 잘 하지만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자기 자신을 바꾸지 말고 환경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 핸드폰을 바깥에 놔라. 이건 실제로 뇌과학적인 건데요. 책상에 핸드폰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집중을 못하게 돼요. 이 핸드폰은 뇌한테는 쾌감이기 때문에 핸드폰은 쾌감. 결국 이 뇌가 자꾸만 핸드폰을 잡으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을 막 잡고 싶어요. 공부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죠. 핸드폰을 참죠. 근데 여러분, 참는 것도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야 되는 에너지를 핸드폰을 참는데 지금 쓰는 거예요. 굉장히 낭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핸드폰을 스터디 카페 사물함이나 아니면 옷걸이 잠바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공부가 정말 잘 됩니다. 핸드폰이 없으니까 핸드폰을 잡으려는 본능도 없어지고 에너지도 안 씁니다. 이 핸드폰 때문에 뺏기는 에너지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1년 동안 쌓이면은 여러분 과목 하나 더 공부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잘 지키셔도 금방 합격하실 수 있어요. 남들은 집에서 공부하고 핸드폰을 옆에 두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안 하시면은 엄청나게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라는 걸 아예 안 했던 저도, 학교에서 4시간씩 자던 저도 아까 말했던 그렇게 많은 자격증에 합격하고 사회복지 공무원까지 합격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제 방법대로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